오늘은 고형장기 이식 환자에서의 코로나를 살펴보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패시브 이뮤네이션 이브실드라는 약이 도입이 됐고 이런 고형장기 이식 환자들에게 현재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약이 어떤 약인지 어떤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외과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내용 위주로 발표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고형장기 이식을 받는 환자에서는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는 이 환자들이 면역 억제 상태이고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백시네이션을 한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형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에서 코비드-19이 발생을 했을 때 클리니컬 피처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대부분은 면역이 정상인 환자들에서 나타나는 클리니컬 피처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환자에서 열이 좀 더 적게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이들 환자에서 이뮤노서프레시브 세라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인플라마토리 리스폰스가 좀 더 적게 생기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이하게 간 이식을 받은 환자에서는 다른 환자에 비해서 게스트로인테스타인al 심텀이 좀 더 많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하지만 호흡기 증상의 발현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고형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가 사스코브2 감염이 되었을 때 좀 더 시비어 디지즈가 발생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언클리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형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들이 다른 고혈압이나 당뇨, CKD나 카디오바스쿨러 디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발생을 하였을 때 중증으로 유행할 수 있는 많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환자가 이러한 위험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비드-19에 이완되었을 때 중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고형장기 이식을 받은 자체의 영향을 평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 데이터들을 몇 개 보여드리면 초기에 뉴욕에 입원했던 12개 병원에서 10,000명 정도 2020년 4월 아웃브레이크 때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오버롤 분석에서는 고형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시비어 아웃컴, 이 연구에서 시비어 아웃컴은 30일 이내에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메카니컬 벤틸레이터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비어 아웃컴의 오드 레이셔가 거의 2 정도 된 것으로 보고를 하였고 하지만 이제 이러한 중증의 가장 위험한 위험인자가 연령 그리고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당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매치한 매치드 코트에서는 솔리드 오간 트랜스플란테이션에 하였을 때 시비어 디지즈로 이완할 오드 레이셔를 1.3 정도로 보고를 하였고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솔리드 오간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했을 때 오드 레이셔가 올라감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위험을 고형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후 미국에서 미시간에 있는 메드트랙스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환자들의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 데이터, 솔리드 오간 트랜스플란테이션을 받았던 한 2,300명과 그렇지 않은 한 20만 명의 환자 데이터를 비교를 했을 때 전체 환자에서 60일 모탈리티가 20만 명에서는 한 1.3%, 솔리드 오간 트랜스플란테이션을 받은 환자에서는 한 4.6%로 보여서 단순 비교에서는 솔리드 오간 트랜스플란테이션을 받은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지만 이거를 주요한 위험인자인 연령,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당뇨와 같은 인자들을 매칭한 프로스펜시티브 매칭 코호트에서는 두 군의 사망률이 거의 비슷한 소견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에서 보면 솔리드 오간 트랜스플란테이션 자체가 중증에 미치는 것보다는 이들 환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그 리스크 팩터 때문에 코로나로 감염으로 인한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높다 이런 걸 보여줬습니다.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프로스펜시티브 매칭 코호트에서 솔리드 오간 트랜스플란테이션 700명과 그렇지 않은 환자 700명을 비교를 하였을 때 30일 모탈리티도 거의 비슷하였고 60일 모탈리티, 중환자실을 가는 비율 그리고 AKI가 생기는 비율은 좀 장기 이식 환자에서 좀 더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래서 레날 리플레이스먼트가 필요한 환자의 비율도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오간 트랜스플란테이션 환자들을 보았을 때 키드니 TPL을 받은 환자에서는 입원할 확률이 한 27% 그리고 중환자실 갈 확률이 9.7%였고 30일 사망과 중환자실을 합친 30일 컴퍼스트 아웃컴으로 봤을 때 신장이식 환자에서는 한 7.2% 그리고 간이식 환자에서는 한 7.5%의 시비어 아웃컴이 발생을 함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장기 이식을 받은 것 자체가 코로나의 시비어리티 증가시킨다라는 데이터들도 조금
좀 있고, 하지만 이러한 리스크 팩터를 보정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 그렇지 않은 그룹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환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코모비디티 때문에 그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시비어 디지즈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들 환자들이 면역 억제제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각 면역 억제제가 그러면 코로나의 시비어리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의 데이터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데이터는 스페인에서 간이식을 받은 환자 11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MMF를 복용하고 있던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나누어서 비교를 했을 때 이들 환자는 장기식 받은 지는 인터벌은 105개월 정도 지난 환자들이었고요. 특이하게 MMF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 코로나에 걸렸을 때 시비어 디지즈로 진행할 확률이 거의 2배 이상 높은 소견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MMF를 복용하는 것 자체는 코로나에 감염을 되었을 때 시비어 디지즈로 진행할 리스크 팩터가 될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반대로 타클리무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243명의 리버 TPL을 받은 환자의 코호트에서 환자들이 당연히 집에서 재택격리로 치료를 한 경우와 입원한 경우와 ICU에 간 경우에 모탈리티가 달라지지만 이들 환자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모탈리티가 증가하지만 특이하게 타클로리무스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저드 레이셔가 0.5로 45% 정도 사망률이 감소하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이는 아마 타클로리무스가 인터루킨 6나 1 프로덕션을 억제하고 이런 시비어 코로나 환자에서 인터루킨 6에 의한 사이토카인 스톰이 중요한 패소피지올로지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뮤노서프레시브 에이전트를 복용하는 경우에 시비어 코로나로 진행할 거에 대한 여러 가지 8개 연구를 모아서 분석한 메타 분석을 보더라도 이러한 이뮤노서프레시브 에이전트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런 사이토카인 스톰과 같은 중증 코로나에 그 영향을 끼치는 인자들이 조절됨으로써 넌 시비어로 갈 확률이 오드 레이셔가 올라간다라고 보고하고 있고 그러한 경향은 엠톨로 이니비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을 메타 분석에서는 보여주는 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 환자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고형장기이식 환자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에도 일반 장기이식을 받지 않은 환자에서와 치료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 환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뮤노서프레시브 에이전트를 조정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러한 이뮤노서프레시브 에이전트를 어떻게 조절할 거냐는 결국은 개별화된 환자 전략을 맞춰야 합니다. 따라서 이 환자 갖고 있는 언더라인 디지즈의 시비어리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뮤노서프레시브 에이전트의 레지멘, 그리고 어떤 장기이식을 받았는지, 장기이식을 받은 지 얼마나 지났는지, 알로그라프트 리젝션의 리스크가 어떤지를 감안을 해서 이러한 이뮤노서프레시브 에이전트를 조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 MMF 같은 경우에는 줄이거나 중단을 하는 것을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고 특히 애솔루트 림포사이트 카운트가 700개 이하이면은 중단을 하는 것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 연구에서 칼슘 이미진 타크로리무스 같은 경우에는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 중증으로 진행이 좀 더 감소하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칼슘 이니비터는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환자에서 어떤 치료를 할 거냐는 3월 달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그때와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증 환자에서는 중증으로 진행을 막기 위해 현재 3가지 항바이러스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토나비오 부스티드, 니메루트라비어가 이제 팍스로비드라는 약이고요. 그 다음에 IV 제제인 렌데스비르 그리고 먹는 약이 몰루피라비어 이 3가지 옵션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산소 치료를 필요할 정도로 중증으로 진행을 할 입원한 경우에는 렌데스비어라는 항바이러스제와 항염증제 덱사메타존 치료가 현재 표준 치료이고 이들 환자가 하이플로우 나살플로온과 같은 좀 더 중증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여기에 항염증 치료를 더하기 위해서 바리스티닙이나 타크로리무스와 같은 항염증제 치료를 더해 주는 게 현재 표준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3가지 약제가 현재 결국은 경증에서 중증으로 진행하는 걸 막기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옵션,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옵션이 3가지이고 사실은 좀 더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약제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일 치료를 하면은 약값이 650불,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따지면 거의 80만 원이 넘는 거고요. 또한 렘데스비르는 저희가 3일 주사로 치료하는데 약값이 1,800불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이러한 비용이 들고 몰루피나비어는 여러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팍스로비드나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좀 떨어지는 성적을 보유해서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 약값도 한 800불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에서 다 구매를 해서 환자들이 무상으로 받고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 처방하는 의사들이 이런 코스트 베니핏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좀 처방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클리니컬 트라이얼 성적에 따라서 넘버 니드 투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한 명의 중증으로 진행을 막기 위해서 처방해야 되는 환자 수가 18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8명이 복용을 하면 그중에 한 명이 중증으로 가는 거를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이게 델타 베리언트가 유행할 때 클리니컬 트라이얼이고 그 연구는 백신을 안 맞은 환자들이 다 등록이 됐습니다. 백신을 맞은 환자는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을 안 맞고 훨씬 더 비룰런스가 높은 스트레인에 감염이 됐을 때 그 정도 이펙트였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3차 백신까지 다 맞았고 또 비룰런스가 많이 떨어진 오미크론 감염이기 때문에 중증으로 유행할 리스크가 클리니컬 트라이얼보다 높지 않은 상황에서 는 훨씬 더 많은 넘버 니드 트리트먼트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위험 인자가 있다고 지금 기계적으로 팍스로비드 처방하는 건 좀 지양해야 하고 잘 선택해서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자에서 사실은 특히나 팍스로비드는 심한 간부전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거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팍스로비드 갖고 있는 스트롱 드럭 인터랙션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고요. 또한 이제 하이플로우 이상 환자에서 우리가 바리스티닙이나 톡실리즈마브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약제는 비형 간염의 리액티베이션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비형 간염으로 간이식 받은 환자에서는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시네이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모든 고형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는 백시네이션을 금기가 없으면 하는 걸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세이프티 측면에서는 백신이 이런 고형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에서 부작용이 더 증가한다 증거는 없고요. 이피커시 측면에서는 사실 백시네이션 효과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간이식 받은 환자와 헬스 파퓰레이션을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하고 나서 항체가를 측정을 해보면 헬스 파퓰레이션 100% 항체가 생기지만 간이식 받은 환자에서는 항체 양성률이 47%밖에 되지 않고 생기는 항체 양도 상당히 낮다 보고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화이자 백신이 나왔을 때 3주 간격으로 2번 맞는 게 표준 치료였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고형장기 이식 환자에서는 충분한 항체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한 달 간격으로 3번 맞는 게 표준 치료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이렇게 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 항체가 생긴다는 게 NEJM에 보고된 바가 있어서 미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한 달 간격으로 3번 맞는 거를 처음에 추천을 하였었고요. 하지만 이제 이들 면역 저하 환자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항체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4번째 부스팅 도주를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부스팅을 하면은 4차 접종에 대한 면역학적 효과가 헬스케어 워커에서는 접종을 해봤자 항체가가 더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데이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형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에서는 한 번 더 접종을 하면 다시 항체가가 올라간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서 면역저하 환자에서는 4차 접종을 미국을 중심으로 많이 추천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스터 접종이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서 현재 고형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에서는 이전에 맞은 지 6개월이 지났으면 다시 부스터 접종을 하라라는 식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스터 접종의 효과는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데이터와 미국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플라시보에 비해서 부스터 접종을 했을 때 3개월 이내에는 감염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리얼월드에서 이러한 효과가 빠르게 감소한다는 문제가 있고 따라서 현재 백신이 인펙션 자체를 막는 효과는 이제는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문제는 이제 백신 접종을 한 이뮤니티를 가지고 있을 때 중증 감염으로 진행을 막아주는 효과를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그럼 우리 다 4차 접종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사실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깊게 하기는 어렵고 궁금하신 분들은 9월 1일 날 저희 감염내과 오명돈 선생님께서 MGR 특강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좀 듣기를 원하고 계셔서요. 관심 있으시면 5시에 하니까 많이 오셔서 경청을 해주시면 궁금증을 많이 해소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브실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브실드는 롱액팅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2가지 안티바디를 컴바인한 주사제이고요. 이 약이 2개가 들어있고요. 한
그 상자에 이거를 왼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에 한 대씩 맞는 주사가 되겠습니다. 효과는 두 가지 항체가 코로나 바이러스 스파이크 프로테인의 리센트 바인딩 도메인에 서로 다른 부위에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저해하지 않은 채 두 개가 상호 보완적으로 바이러스의 셀 엔트리를 막음으로써 바이러스 감염이 되지 않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프로벤트라고 하는 삼상 연구에서 백신을 맞도록 항체가 잘 생기지 않을 것 같은 5,000명 환자를 대상으로 2대1 랜더미제이션을 통해서 이 이부실드를 투여를 했을 때 투여군에서 플라세보군에 비해서 83일째 분석을 했을 때는 76.7% 정도 감염이 감소하는 효과, 그리고 6개월까지 82.8% 감염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고, 이러한 환자들에서 PK 데이터를 보면 6개월까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항체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인비트로 트라이얼에서 많은 항체 치료제들이 오미크론에 대한 중환력이 떨어졌지만 지금 이 이부실드 항체는 오미크론 BA1, BA2 아형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중환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패시브 이미제이션 효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부실드도 가격이 상당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놓는 게 200만 원 정도 약값이 들고요. 당연히 정부가 지금은 구매를 해서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정도 비용이 드는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정부에서 구매를 해서 무상 공급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 7가지 상병에 대해서 현재 일단은 투약을 진행을 하고 있고, 고용장기식을 받고 4개월 이내인 환자와 고용장기식을 받았는데 환자가 B셀 디플리팅 세라피나 T셀 디플리팅 세라피와 같은 심한 면역 억제 치료를 받은 지 2개월 이내에 받은 환자는 현재 투여 대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신청을 하면 2주 후에 약이 이제 병원으로 와서 환자가 투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는 저희 감염내과 의뢰로 보내주시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투여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러한 B셀 디플리팅 에이전트 같은 거는 효과가 거의 6개월 이상 가기 때문에 사실 2개월이란 조건은 저희가 생각해도 좀 너무 스트릭트한 조건이라고 생각해서 이 조건은 좀 더 시간이 지난 환자라도 걱정이 되시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건소에 어필을 해서 약을 받아와서 투여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최풍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병원의 이제 장기이식 센터에서 네. 하는 프로토콜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감염이 되면은 MF는 끊고, 네. 프로그라프, 그러니까 타콜린스 제제는 유지하든지 상황에 따라서 좀 감량하든지. 사실 과거에도 그런 어떤 인펙션이 사이토카인 트리거링을 해가지고 리젝션을 유도하는 그런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면역 억제를 너무 확 떨어뜨리는 건 조금 걱정이 돼서 지금 뭐 덱사하고 PD하고 물론 이제 효과가 좀 다르긴 하지만은 프레드니졸론을 우리 이제 좀 증량을 시키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지금 AK 환자들이 팍스로비드 쓴 다음에 지금 사이토크론 P450 네. 같이 그 공유하니까 최근에도 한 명 지금 와가지고 그 로컬에서는 그 스타틴을 끊으라는 거는 이제 아는데 그게 이제 이 프로그라프가 그쪽 패스웨이를 갖다가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같이 냅둬가지고는 엄청나게 지금 크레아틴 2배 뛰고 약물도 쓴 지가 벌써 열흘이 넘었는데도 엄청 높은 상태로 지금 와가지고 조절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렘데시비를 쓸 때, 팍스로를 쓸 때는 무조건 끊어라. 네. 지금 이제 일단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지금 그래서 보통 이제 가능하면 렘데시비르로 처방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 우리 병원에서는 여태까지 3명이 사망을 했고, 초기에 2000년도 초기 1명이 이제 보고되고, 최근에 아마 델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오미크론 감염됐던 사람들 보면은 그냥 다 집에서 격리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약 조절도 안 하고 그냥 타이레놀 먹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해서 과거보다는 진짜 훨씬 경하게 가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이제 몸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부실드에 대해서 하나 좀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도 그 백신 맞는 데가 항체가 얼마나 생기는가를 갖다가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처럼 딱 그냥 이 약이 파이자 정해진 게 아니고, 처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다가 막 이렇게 하고 시기도 다 각각이고 막 섞여 맞고 엉망이라서 3차 백신을 맞는 전후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한 50%가
이제 항체가 없어요. 그리고 생겼던 사람 중에서 이제 그것이 이제 MMF에 굉장히 디펜던트하게 MMF를 안 쓴 사람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NMF를 적게 쓴 사람은 좀 이제 적당히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펜던트하게 타이터가 유지가 되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체크를 했더니 3분의 1로 이제 다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4차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50%인 사람들은 3차까지 다 맞고 해도 항체가 0이거든요. 50 이하로 이제 측정이 되는데 이브실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4개월 이내만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식받는 사람들은 다 프리오피로 접종을 백시네이션 다 한 사람들이라서 사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백시네이션 그 이브실드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이제 타이터가 안 나오는 사람들을 이브실드를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건드리고 싶은데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도 그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정부가 이게 고가의 약이고 그 초기 도입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그 적용 기준을 좀 스트릭트하게 잡아놓은 측면이 있어서 계속 정부에 이걸 확장해야 된다 건의를 저희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더 확장이 되면은 좀 더 많은 환자들에게 투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시네이션 한 사람은 만약에 이식 후에 4개월 이내라도 이브실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지 2주가 지났으면 받을 수 2주가 있습니다. 지났으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우리 언제까지 써야 됩니까? 특히 이렇게 강의하고 할 때도 좀 벗고 해도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네. 뇌에도 환자가 네. 와가지고 지난 뇌에 저한테 왔다가 열이 좀 나서 제가 검사를 하라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 가서 자가 검사했더니 양성이래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나타나는데 네. 그 사실 그 마스크를 실내에서 이렇게 밀접 접촉은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것 같고 지금도 바깥에서는 안 쓰잖아요. 미국도 제가 이제 뭐 연수 갔다 왔지만은 실내에서 일단 건물 안에 들어갈 때는 거의 대부분이 마스크를 씁니다. 그 백인 남자들 좀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빼고는 거의 대부분 뭐 종업원은 당연히 쓰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고 그게 한 에티켓처럼 지금은 거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뭐 지역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예. 그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사실은 바꾼 게 두 가지가 크게 바꾼 게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 독감이나 이런 게 다 드랍넷이라고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m 이내로 다 드랍넷이 떨어지기 때문에 1m 이상의 거리두기를 하면은 전파가 잘 안 되고 그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가 유행을 하면서 그 패러다임이 잘못됐다. 이게 에어로졸 이날레이션이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 전파의 가장 중요한 80% 이상은 다 에어로졸 이날레이션 때문에 전파가 되는 거고 이게 정도의 차이지 거리가 멀어져도 이제 에어로졸이 이렇게 부유하고 있으면은 감염이 전파될 수 있다. 이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다가 WHO나 CDC도 작년에 이 패러다임 다 인정을 했고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전파에 있어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병원 공조가 이게 빨리빨리 그 공조가 돼서 그런 에어로졸 희석을 해서 리스크를 낮추는 이제 그래서 병실 같은 경우는 병실 공기 순환 횟수를 6회 이상 시간당 그다음에 에어로졸 프로시저를 하는 뭐 인투베이션이나 이런 데를 한 대 12회 이상 하는 이제 이런 공조를 맞추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마스크가 사실은 그 역설적으로도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밀접 접촉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 마스크 착용이 그러니까 그냥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면 우리가 에어로졸 이날레이션을 통해서 임팩티브 도즈를 흡입할 게 한 15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양쪽이 KF94 마스크를 잘 쓰고 있다면 그 임팩티브 도즈에 올라가는 시간이 이제 뭐 25시간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확 낮추는 측면에서 마스크의 중요성은 사실은 좀 더 중요해졌다고 이 코로나 유행 때문에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그 장기이식 환자에서 이제 경구 치료제나 이런 거 걱정이 되시면 병원이 코로나 클리닉이라는 걸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매일 저희 감염내과에서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개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드럭 인터랙션이 걱정되는 환자가 경구 치료제를 원원에서 처방받기를 희망하시면 그 클리닉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환자 문진하고 검진해서 처방을 하고 있으니까 이용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조 얘기가 나와서 네, 지금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병원에 그 과거에는 헤파 필터가 다 장착이 돼 있었거든요. 예. 공기가 나오는 곳에. 근데 지금은 헤파 필터가 없어요. 지금 병원 공조 시스템이 빠져나가는 공기는 다 외부로만 네. 전부 빠져나가는 건지 혹시 내부 순환은 안 되는 건지 그거 하나 좀 걱정이 되고 네. 지금 ICU하고 수술장하고만 헤파 필터가 있고 나머지 헤파 필터가 없거든요. 네. 미세먼지 때문에만 꼭은 아니지만은 병원 자체에서 그런 거를 좀 네,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병원이 좀 오래돼서 내부 순환을 못 시키고 다 밖으로 보낸다고 알고 있고요. 그건 한 번 더 일반 병실에도 필터를 장착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Some time is over, but I'm sorry about that. But if you have any question or comments, welcome. We have to decide individually according to the situation. So if the patient had high risk for allograft rejection, we may continue the anti-immunosuppressive therapy. But for the perspective of infectious disease physician, we want to minimize the immunosuppressive therapy, but we have to decide the benefit of the continuing immunosuppressive agent for allograft and the effect of the immunosuppressing agent for the infection disease. Oh, actually, he already mentioned several times the CNI, which is an immunosuppressant, that reduce the risk of cytokine syndrome. So, yeah, that's a protective effect.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